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런 명제로 아주 유명하죠. 이 문장은 검색 광고 마케터라는 시험에도 종종 등장해요. 이 시험에서는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미디어 자체의 형식과 특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죠. 미디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즉 미디어의 기술적인 특성, 구조, 작동 방식 등이 메시지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특성, 구조, 작동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미디어의 이해 출발합니다. 맥루한은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 정의합니다. 미디어를 인간의 감각기관, 신체의 기능, 정신 능력을 확장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도구로 보는 거죠.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요.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요. 책은 눈의 확장입니다. 이처럼 미디어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인지 구조와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는 인간의 기억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인간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또 인쇄술은 지식을 대량 생산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맥루한은 이처럼 미디어가 인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이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미디어가 될 수 있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전기차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틱톡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세로용 쇼폼 영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요를 창출해내는 이런 기술의 힘은 기술이 우리 자신의 신체와 감각들의 어떤 확장물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죠. 이걸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부에는 미디어의 개념에 대한 총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부는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를 분류한 모든 미디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강론에 해당합니다. 1부에서 맥루한은 미디어를 정보량과 사람들이 참여도에 따라 뜨거운 미디어, 차가운 미디어 이렇게 구분을 하죠. 뜨거운 미디어는 하나의 감각기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미디어를 말합니다. 수동적이고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미디어죠. 사진, 라디오, 영화, 강의 이런 것들이 뜨거운 미디어에 속합니다. 라디오는 청각 정보에 집중해서 뉴스, 음악, 드라마 등을 전달하죠. 사람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정보로 결합해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화면과 입체 음향이 사람들의 감각을 압도하고 스토리에 집중하게 만들죠. 사진은 현실을 재현하고 기록하죠. 강의는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강사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사람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죠. 책은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죠. 독자는 그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죠. 반면 차가운 미디어는 정보량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미디어를 말합니다. 만화, 전화, 텔레비전, 세미나 이런 것들을 차가운 미디어라고 정의하는데요. 텔레비전은 낮은 해상도의 화면과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채널을 전환하고 광고를 시청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전화는 음성 정보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 궁금한 거 묻기도 하죠. 만화는 그림과 간략한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내용을 완성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미나는 참여자 간의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생산하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뜨거운 미디어하고 차가운 미디어는 이 개념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특히 영화는 뜨거운 미디어로 분류하고 또 텔레비전은 차가운 미디어로 분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자도 알고 있었는지 많은 부분에서 텔레비전이 왜 차가운 미디어인지 설명합니다. 이 맥루한은 텔레비전이 출연한 이후에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영화 또는 라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끈질긴 강매를 접할 때보다 무의식적인 것들에 더 의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텔레비전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적 허용 한도가 변화했다는 건데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 맥루한이 미디어의 내용, 즉 콘텐츠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의 형식과 특성이라고 했던 것은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서 미디어의 특성이 전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졌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와 미디어를 전부 탈중앙화하는 기술을 말하죠. 맥루한은 놀랍게도 화폐도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화폐라는 미디어가 미친 영향은 서양에서 인쇄가 미친 영향과 다르지 않다. 작가 센스는 일본이라는 책에서 화폐 경제의 침투가 느리지만 저항할 수 없는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봉건 정부를 붕괴시키고 2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쇠국을 풀어 외국과의 교섭을 재개시켰다라고 적고 있다. 화폐는 바로 감각 생활의 확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각 생활을 재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변화는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예.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이 암호화폐를 단순히 디지털 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맥루아는 이미 70년 전부터 화폐를 미디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맥루아의 이 견해가 암호화폐를 웹 3.0이라고 부르는 요즘에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블록체인이 만든 블로그, 쇼핑,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 활성화되기가 어려운데요. 탈중앙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간에 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가스비가 됐던 코인을 공개해서 투자를 유치하건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게 탈중앙화 정신에 적합하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내고 블로그 쓰는 사람 있습니까? 돈 내고 이메일 사용하는 사람 없죠. 블로그나 이메일은 무료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이 플랫폼들이 기업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서 비용을 조달하기 때문이죠. 좋은 콘텐츠에는 광고를 붙여서 플랫폼이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의 형식과 특성은 자본 조달 방식에 따라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죠. 맥루한 하면 또 유명한 게 그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책이죠. 맥루한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시각 중심의 사회가 되었고, 이런 상황을 구텐베르크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인쇄술은 지식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가능하게 했고, 또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확산시켰어요. 또 개인적이고 또 민족주의적이고 산업화 같은 이런 근대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걸 웹화, 바깥에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웹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자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구텐베르크의 은하계는 붕괴하고요. 전자시대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전자시대는 시각과 청각과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활용해서 정보를 즉각적이고 양방향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구촌을 형성했죠. 이런 건 뇌파의 시대입니다. 안에서 형성됐다는 거죠. 맥루하는 전자시대를 부족사회의 재현으로 보았습니다. 전자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죠. 원래 이 책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문장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이외에 다른 것들은 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문장은 초반에 등장하는 이런 문장입니다. 세분화시켜 기계화하는 기술을 통해 3000년 동안 뇌파를 거듭해온 서구 세계는 지금 뇌파를 겪고 있다. 이 문장이에요. 뇌파, 뇌파, 아까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이건 마샬 맥루한이 만든 개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은 민음사 번역본인데요. 주석에서 번역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뇌파, 뇌파 이런 단어들은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요. 그리고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까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긴 한데, 뒤에서 보면 맥루한이 나르시스의 우화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데요. 나르시스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물에 비친 영상에 대한 압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영상, 이게 뇌파예요. 나르시스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단절을 선택해서 자기의 인식,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막아버린 거죠.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미디어잖아요. 미디어는 우리 인식의 확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를 만나면 우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다가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뇌파를 겪게 되는 겁니다. 뇌파가 수소폭탄처럼 핵과 핵이 결합하는 핵융합 같은 외부 상황을 통한 변화라면, 뇌파는 원자폭탄과 비슷해요. 내부에서 분할을 하면서 폭발하는 거죠. 핵 분열 같은 변화죠. 맥락은 이 두 개의 미디어가 혼합되거나 서로 만나는 순간을 자유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어가 우리 감각기관들한테 가했던 이런 실신 상태와 감각 마비 상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세상이 정신없이 변하는 것도 끊임없이 미디어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책 중간중간에는 디지털 미디어를 언급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그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전자시대의 특징에도 꽤 많이 적합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의 홍수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인터넷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산하고 또 유통시키고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맥루한은 정보의 과부하가 인간의 인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또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일방향 미디어였던 TV나 라디오, 신문이 대세를 이루던 그런 시대에 살던 맥루하는 전자미디어가 사람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또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봤어요. TV와 라디오, 신문이 디지털로 발전할 거라고 내다본 거죠. 맥루하는 중간중간에 정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마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설명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책이 오랫동안 이 미디어의 바이블처럼 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은유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가 막 다가와요. 실제로 성경책을 인용한 구절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이사야서 4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맥락을 인용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전기 미디어의 시대는 무의식과 무감각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시대는 무의식을 의식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우리의 중추신경 조직이 전략적으로 마비될 때 의식을 통해 자각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인간의 신체 생활에 맡게 되는데 그 결과 처음으로 인간이 기술을 자신의 신체의 확장으로 의식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이죠.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운데요. 가상현실 기술은 인간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맥루하는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현상을 이해하고 또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데도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맥루한이 일방향성의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한 이 뜨거운 미디어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진화했을까요? 게임, VR 체험, 3D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감각을 압도하고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죠. 참여적 특성을 갖는다고 정의했던 차가운 미디어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했을까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또 사람들이 참여를 확대합니다. 사람들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또 공유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하죠.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의 경계가 사실 이게 모호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특히 맥루한이 차가운 미디어라고 정의한 이 전화기는 컴퓨터와 결합을 했죠. 그래서 차가운 미디어의 특성과 뜨거운 미디어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게 됐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는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의 경계를 허물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죠. 맥루한의 기준으로 볼 때 뜨거운 미디어에 해당되는 게 이제 넷플릭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비용을 낮춰서 광고를 시청하게 되면 이게 또 차가운 미디어의 성격을 갖게 되죠. 또 반대로 차가운 미디어에 해당하는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비용을 내면 뜨거운 미디어의 성격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의 성격들이 합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샬 맥루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역사가와 고고학자는 그 어느 시대와 사회보다도 우리 시대의 광고가 사회 모든 일상의 활동 범위를 풍부하고 성실하게 반영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맥루한은 뜨거운 미디어는 특정 감각을 확장시키는 반면에 차가운 미디어는 여러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감각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주장하는데 뜨거운 미디어는 정보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반면 차가운 미디어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또 모호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인스타그램이나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은 확실히 차가운 미디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마샬 맥루한의 주장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미디어 연구가인 프리드리히 키틀러입니다. 이 키틀러는 미디어가 우리 상황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맥루한은 미디어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키틀러는 자신이 쓴 책 추금기 영화 타자기라는 책에서 하나의 미디어가 가진 컨텐츠는 언제나 다른 미디어로 볼 수 있다라는 이 맥루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요. 미디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사고방식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처럼 사용이 된다 해도 이게 인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이라고 보는 겁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했던 맥루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보이겠죠. 근데 키틀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방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매개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술과 조화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더욱더 고도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미디어는 우리가 발명한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등장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미래는 단순히 기계화된 세상이 아니라요,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나갈 겁니다. 은하철도 999의 철이처럼 기계인간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과 함께 성장하고 또 더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미디어와 떨어질 수 없는 요즘 세상에 대한 아주 놀라운 견해가 담긴, 또 깊숙한 철학이 담긴 미디어의 이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